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성입니다. 요즘 들어 좀 쓸쓸하고 외로워서 사연 유튜브 듣다가 제 인생 이야기도 한번 보내보고 싶어서 써봅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 살다가 24살에 결혼했어요. 요즘으로 치면 아주 이른 결혼이지만 사실 저 때는 그리 빠르지도 않았죠. 벌써 20년도 넘게 지났네요. 그땐 그래도 지금 같지 않게 20대 초중반에 결혼하는 여자들이 제법 많이 있었어요. 저는 그래도 괜찮게 사는 친정에서 자랐는데 아버지가 중간에 저 고등학교 시절 돌아가시면서 집안이 기울었어요. 그전엔 저희 아버지가 정말 돈을 잘 버셔서 대학에 돈을 막 부어서라도 들어가게 해주셨거든요. 저희 큰언니랑 큰오빠도 그래서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고요. 대학에 기부금을 내시기도 하고 악기를 시키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저부터는 그럴 수가 없었죠. 저는 공부를 잘하는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반면 집에서 상당히 살림도 잘하고 여성적인 편이었기 때문에 좋은 남편감을 골라주려고 하셨죠.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 저희 엄마는 그럴 정신이 없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거의 졸업할 때였기 때문에 다 컸다고 생각하시고 밑에 동생들 기르시느라 정신이 없었죠. 전 오남매 중에 딱 중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 데서나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같은 동네 사는 청년과 중매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당시에도 사실 중매 결혼이 많이 흔한 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냥 연애해서 결혼하는 게 흔했지. 하지만 제가 찬밥 더운 밥 가를 처지도 아니었고 그냥 남자만 성실하고 괜찮으면 되겠다 싶어 엄마가 소개해주는 대로 만나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그 남자가 괜찮았죠. 은행에 다녔고 외모도 좋았어요. 시골 출신이고 가난한 집안이라 모은 돈이 너무 없다는 게 단점이긴 했는데 그래도 은행에 다니니 돈은 빨리 모을 수 있겠다 싶었죠. 그래도 결혼해서는 나름 잘 살았어요. 남편이 술을 좀 마시고 사람이 좋아서 그것 때문에 트러블이 생긴 적은 좀 있었죠. 왜 남편이 술을 많이 마시는 것도 문제지만 사람까지 좋아하면 더 문제잖아요. 자기가 술만 마시고 들어와도 싫은데 사람들을 그렇게 데리고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야밤에 술상 차려내라는 말이라서 처음엔 그냥 마음대로 하라는 기분으로 술상 차려주곤 했는데 이게 길어지니까 정말 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 한바탕 하는 일도 참 많았죠. 솔직히 시골 출신이라 조금 더한 것 같긴 했어요. 왜 서울 사는 사람 깍쟁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약간 그런 타입이었어요. 사람들 사이에 거리감 있는 거 좋아하고 맺고 끊는 거 확실해야 하고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 하고 그런 스타일이요.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굉장히 정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 그 정 없는 게 인간관계가 깔끔한 거라 생각해요. 그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거죠. 전 다른 사람들한테 빚지고 싶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빚을 지르고 하는 것도 싫어해요. 그래서인지 남편이 너무 자유롭게 남들과 벽 없이 지내는 게 굉장히 불편했어요. 다른 건 다 문제가 없었어요. 남편은 성실하고 돈도 열심히 벌어오는 사람이었고 온순하면서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문제가 됐던 게 시댁 식구들이었어요. 신혼 초기에는 가족에 대해 미처 몰랐어요. 저희는 진짜 월세방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는데 정말 단칸방이라서 누가 오고 말고 할 게 없었거든요. 남편이 친구들을 데려와서 그 방에서 술 먹고 이런 게 문제가 되었을 뿐이죠. 생각해보세요. 누워 잘 곳도 변변치 않은 방에 술 마시고 친구 데려와서 한 번 술을 더 먹겠다고 술상 차려내려고 하면 제가 얼마나 화가 났을지. 그런데 돈을 모으고 모아 간신히 투룸으로 옮기고 나서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했죠. 방이 딱 2개, 거실은 손바닥만 하고 부엌과 같이 있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여분의 공간이 있게 된 거잖아요. 그랬더니 시댁에 있는 어르신들이 올라와서 자고 가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한 번은 시어머니가 벚꽃 구경하러 오시겠다면서 와서 자고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어머님, 저희 지금 방이 2뿐이라 오시면 거실에서 주무셔야 할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왜 거실에서 자? 지금 시애미를 맨바닥에서 재우겠다는 거야?
아니요,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지금 한 방에는 온통 짐이 가득하고 또 한 방은 저희가 자는 방이라. 이거사. 그럼 너희가 자는 방을 시애미한테 내줘야지. 어디 거실에서 자란 소리를 해? 시어머니가 오시는 걸 말려 부르는 요령으로 한 말이었지만 도리어 역효과였죠. 어머니는 당연히 저희 부부가 자는 침실에서 본인이 주무셔야 한다며 소리를 질렀어요. 너무 당연하게 요구하셔서 저조차 고정관념이 흔들릴 정도였죠. 그리고 거실에서 자라는 게 말이 안 된다. 나 지금 너희 시고모들하고 같이 갈 건데 어찌 그런 소리라니? 네? 셋이 갈 거다. 그러니까 잘 자리 마련해놔. 어머, 어머님 그건 안 돼요. 세 분이 주무실 자리는 정말로 없어요. 무슨 소리냐? 꼭 준비해놔라. 시어머니가 그렇게 소리 지르곤 끊으셨어요. 진짜 암담했죠. 저희는 그 당시 진짜 작은 빌라였고 아무리 투룸이라도 세 분이 와서 주무실 자리는 없었거든요. 게다가 그런 삘이 왔어요. 이번에 시어머니 고집을 받아들이면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반복될 거라는 게 느껴졌죠. 이번 한 번이면 그래도 괜찮아요. 하지만 이게 계속되면 그건 정말 못 견딜 일이잖아요.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왔는데 전 머리가 아파서 두통 때문에 자리에 누워 있었어요. 남편은 무슨 일이냐고 물어서 허둥지둥 제 옆으로 왔죠. 나 머리가 너무 아파요. 왜 그러는데? 무슨 일 있어? 당신 어머님 때문에요. 저는 차갑게 쏘아붙이며 남편을 노려봤어요. 남편은 워낙 순한 사람이라 놀라서 절 쳐다보더군요. 전 짜증을 부렸어요. 어머님이 지금 우리 집에 오신다잖아. 벚꽃 구경하시겠다고 그것도 시고모 두 분하고 같이 세 분이서 오신대요. 거기다 며칠? 3박 4일? 그 기간 동안 우리 집에서 주무신다잖아요. 뭐? 남편은 제가 왜 화났는진 알겠다는 표정이었지만 완전히 납득한 건 아니었어요. 그 정도는 그냥 주무시게 해드리면 안 될까? 3박 4일이면 뭐 일주일도 아니고. 무슨 소리예요? 지금 우리 침실을 내달라고 하시는데? 에이, 침실 정도야 뭐. 우리가 작은 방 치우고 거기서 좀 자지. 지금 부부 침실을 시어머니한테 내드리겠다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얼빠져도 정도가 있죠. 결혼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부부 침실을 시어머니와 시고모들한테 내주겠다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어요. 전 너무 화가 나서 남편한테 마구 소리를 질렀고 정말 살벌한 기세에 놀란 남편은 허둥지둥 됐어요. 아니, 내가 그런 말이 아니라 진짜 그냥 우린 그렇게 살아왔단 거지. 우리는 그냥 서로 친척들 간에 한 방에서 다 같이 자기도 하고 그랬거든. 난 그런 적 없어요. 용납 못한다고요. 어떻게 부부 침실을 시댁 어르신들한테 내드려요? 말 같은 소리를 해 진짜. 미안해. 그렇게까지 싫어할 줄은 몰랐어. 남편은 당황하면서 직접 시어머니한테 전화했어요. 시어머니 쪽에도 난리가 난 모양이더군요. 수화기 너머로 소리 지르는 게 저까지 들려왔지만 저는 그냥 모른 척을 했어요. 하지만 남편 바로 옆에 사는 마누라를 시어머니가 이길 수가 있나요? 시어머니는 기어코 시고모들이랑 같이 서울로 오셨지만 남편이 세 분을 모시곤 다른 숙소를 잡아드렸어요. 저희 사정에 좋은 호텔을 잡아드릴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저냥 모텔 비슷한 곳이었죠.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별다른 죄책감도 없었고 그분들 숙소값으로 돈이 나가니까 솔직히 그것도 아까웠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랑 시고모는 3박 4일 후 돌아가서 시골에서 아주 난리를 피웠던 모양이에요. 그 집 며느리가 사람을 골방에 처박아 놨다며 어떻게 그런 인간 말종이 며느리로 들어왔냐고 절 죽일 년을 만들어놨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말이죠. 그 이후로는 저희 집에 누가 올라오려는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꽃놀이철이 되면 무조건 서울에 있는 친척집에 와서 뭐 몇 명이건 엉덩이 붙이고 앉다가 놀다 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었는데 최소한 그건 피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제가 나쁜 년이 될만 하더라고요. 그냥 욕먹는 거 눈 감으면 진짜 피해는 막을 수가 있었으니까요. 남편은 그것이 못내 좀 가족들에게 미안한 듯 혹시라도 한 번쯤은 참아줄 수 있지 않냐고 물었어요. 하지만 안 될 말이었죠. 난 정말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이 작은 집에 사는 아들네에 와서 뭉개려고 하실 수가 있어? 게다가 우리 결혼할 때 뭐 보태주시지도 않았잖아.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아무 생각 없이 오실 수가 있지? 그거야 부모님이시고 우린 자식이니까 그렇지. 핑계 좋다. 아니, 절대 그건 아니야. 난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 전 강경하게 말했고 남편은 당연히 졌습니다. 사실 현대적인 의미의 상식에서 생각해봐도 이건 제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요즘 시대에 어떤 사람이 가족이랍시고 온갖 민폐 끼쳐가면서 집에 몇 명씩 와서 머물다 가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이런 종류의 충돌은 살면서 계속 있었어요. 비단 식구들이 놀러와서 잠깐 노는 정도로 머무는 게 아니라 더 심각한 종류도 있었죠. 남편은 삼형제였어요. 위로 형 한 분, 아래로 동생 한 명. 그런데 시아주버니는 저희가 결혼하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 돌아가셨죠. 시아주버니와 남편은 나이 차이가 상당히 나는 편이라서 조카의 나이가 벌써 중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시아주버니 장례식장에 갔을 때 시어머니가 이러는 겁니다. 너희 조카 어쩔 셈이니? 네? 뭘 어쩌나요? 너희 조카 이제 너희가 길러야 하잖니. 책임지고 잘 키워야지. 이게 또 무슨 소리람? 전 너무 놀랐어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저희 입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다 큰 조카를 마치 저희한테 책임지라는 듯한 말에 정말 미친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너무 당연한 소리를 제가 이상하게 받아들인다며 화를 내셨어요. 넌 그렇게 얄밉고 개인적으로 굴어서 대체 가족끼리 어찌 살려고 그러냐? 너 그러는 거 아니다. 나중에 벌 받아.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러셨지만 저는 물러설 생각 없었어요. 이대로라면 그냥 중학생 조카 키우면서 저희 아이는 갖지도 못하고 끝낼 수도 있겠더라고요. 저는 안 된다고, 절대 저는 저희 아이 외에 다른 아이는 아무리 조카라고 해도 절대 키우지 않겠다고 시어머니하고 맞섰어요. 절대 안 돼요. 그 애는 저희 아니에요. 시아주버님께서 남기신 유산도 있는데 그걸 왜 무시하고 저희가 키우라고 하시나요? 뭐야? 너 지금 네 시아주버니가 남긴 유산까지 뭐 욕심내는 거냐?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주버님께서 유산 남긴 게 있다면 그걸 가지고 애를 키워야 한다는 얘기예요. 동서형님도 계신데 제가 왜 그 애를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애한테는 애비가 있어야 한다. 네 남편이 당연히 조카 애비로서 역할을 해줘야 돼. 그리고 아내인 네가 제2의 엄마 같은 존재가 돼줘야 되고 저 애가 우리 집안 장손이다. 당연하지 않니? 모두가 같이 키워야 하는 거다. 징그럽더라고요. 진짜 말이 아예 안 통해요. 시어머니는 나이도 많으셨지만 게다가 너무 시골 분이라 저하고는 완전히 사고방식 자체가 달랐어요. 대화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걸 저와 시어머니 양쪽 모두가 느끼고 있었죠. 하지만 결국 저는 못 기른다고 하고서 나와버렸어요. 당연히 해야 하는 사람이 못한다고 들어누워 버리니까 조카가 우리 집에 올 수는 없게 되었죠. 제가 오면 쫓아내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놨거든요. 남편은 무척 난감한 얼굴로 간혹 저한테 조카를 잠시만이라도 책임져 줄 수는 없을까 의견을 물었지만 제 화를 부추길 뿐이었어요. 이따위인 가족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입이라도 다물어야 제 복장을 안 터뜨리는 것인데 말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조카를 우리가 책임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아무리 시골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말이죠.
빌려받은 유산도 없고 어머니도 멀쩡히 살아있었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버티고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따져들자 남편은 머뭇거리며 말했어요. 그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조카가 도시 나와서 살길 바라셔. 그러니까 서울 사는 우리한테 맡기고 싶은가 봐. 이왕 형이 죽은 거 애초에 조카를 우리 집에서 살게 하면 완전히 도시에서 잘 살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신 것 같아. 속 터져. 그래, 그게 말이 되냐고. 말이 안 되잖아. 우리도 곧 아이 낳을 건데. 그 아이는 어쩔 건데? 세상에. 저는 딱 잘라 반대했어요. 그 누가 와도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마 많이들 공감하실 거예요. 정말 속 터지는 일가였죠. 그런데 그 시댁 식구들 중에도 유일하게 괜찮은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바로 시동생이었는데요. 시동생은 평소 굉장히 조용하고 점잖은 사람이었어요. 맨날 술 마시고 깽판만 치는 다른 시골 식구들과는 달리 술도 거의 안 먹을 뿐더러 저희한테 과도한 걸 요구하는 경우도 거의 없었죠. 물론 좀 시골 사람이라서 저하고 안 맞는 건 있었어요.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성격적인 거였고 민폐인 점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되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시동생의 아내, 그러니까 동서가 있었는데요. 동서는 시동생과 비슷한 사람이었어요. 그냥 조용하기만 하고 별다른 주장도 없고요. 부부가 두 사람 다 모두 조용하고 온순한 사람들이라 그런지 그 집안에서 이 부부가 거의 모든 잡일을 다 하더군요. 크게는 무슨 비용 처리나 일 처리에서부터 작게는 술상 차리고 치우고 술병 내다 놓고 담배 사오고 이런 것까지 말이죠. 솔직히 보기 좀 답답했어요. 본인이 피해를 입고 있다면 당연히 소리 높여 화내고 싸워야죠. 하지만 시동생이나 동서는 답답할 정도로 그냥 웃기만 했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렀어요. 몇 년이 지난 뒤 우리는 빌라가 아닌 단독주택으로 드디어 자가로 이사를 가게 되었죠. 작고 낡아빠진 주택이었지만 우리 집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아무래도 모은 돈이 적다 보니 당연히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러야 했는데 계약 날짜가 거의 다가왔는데 은행에서 갑자기 대출이 안 나온다는 거였죠. 이유는 뭔지 모르겠고 아무튼 안 나온다고 해서 전 사색이 되었어요. 남편이 은행에 다니고 있었는데도 미처 예상 못했다며 당황하더군요. 아니, 은행 다니는 사람이 집 살 돈 대출이 나올지 안 나올지도 미리 생각을 안 해놓으면 어쩌자는 건지. 그런데 당장 며칠 뒤에 잔금은 치러야 하고 대출은 안 된다고 하고 정말 막막했어요. 제가 친정에 전화해서 여기저기 돈을 빌려봤지만 간신히 엄마한테 2천을 빌릴 수 있을 뿐이었죠. 남은 잔금이 7천만 원이었기 때문에 정말 턱도 없는 금액이었어요. 남은 5천만 원을 대체 어디서 구해야 하나 너무 고민되더군요. 남편은 제대로 대출을 알아보지 않은 본인 잘못이기도 하기 때문에 급하게 자기네 친척들 쪽에 전화를 돌려 돈을 융통할 수 있나를 알아보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게 쉬울 리가 있나요? 적은 금액도 아니고 5천만 원인데요. 당연히 여기저기서 다 실패했고 점점 더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대로 계약이 파기되면 걸어놓은 계약금은 날아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모은 돈인데 싶어 정말 입이 바짝 말랐어요. 친정 쪽에서도 아무도 돈이 없다고 하지 친구들도 마찬가지지. 사실 5천만 원이면 저라도 빌려주기 어렵겠다 싶었죠. 하지만 그때는 아무런 생각도 안 들고 그냥 너무 서운하고 아쉽다는 생각만 자꾸 들었어요. 그러던 중 남편이 갑자기 전화하다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너 정말 돼? 전화기 저편의 목소리는 제가 들을 수 없었지만 저는 긍정의 의미를 띠고 있는 남편의 목소리에 반색해서 얼른 남편 곁으로 갔죠. 남편은 혈색이 도는 얼굴로 고개를 마구 끄덕이고 있더군요. 어차피 전화기 저편의 사람은 못 볼 텐데 말이죠. 그래 5천만 원. 진짜 미안하다. 꼭 좀 부탁해. 그러고서 남편은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바짝 붙어 앉아 물었어요. 누구야? 돈 빌려준대? 세상에. 동생이 빌려준대. 도련님이? 세상에. 아니, 5천이 있대? 지금 막 전세금으로 쓰려고 모아놓은 돈이 딱 5천이 있어서 그거 빌려주겠대.
너무 잘 됐다. 그치? 너무 고맙네, 도련님. 그래. 정말. 남편과 저는 손을 붙들고 기뻐했어요. 저희가 발품 팔아 고르고 고른 집이었고 무엇보다 계약이 어그러지면 아예 계약금이 날아갈 것까지 생각해야 했으니까요. 그러지 않아도 되었다는 게 어찌나 고맙던지요. 시동생에게서 돈이 입금되고 저희는 며칠 뒤 무사히 잔금을 치렀어요. 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아 얼른 시동생에게 돈을 돌려주었죠. 시동생은 웃으면서 이렇게까지 급하게 안 줘도 된다고 했어요. 사실 그때는 그 말까지도 고맙더군요. 그러니까 시동생은 그렇게나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건 인정해요. 다른 시골 시댁 친척들하고는 다른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시동생이 사람이 너무 좋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살다 보면 우리가 항상 좋은 사람들만 만나게 되진 않잖아요. 그런데 시동생은 너무 사람이 좋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자기만큼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시동생은 원래 월급쟁이로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몇 년 다니다가 사업해야겠다고 마음먹고 회사를 나왔어요. 그런데 당연히 사업이라는 게 그렇게 정직하고 좋은 사람한테 유리한 분야는 아니잖아요. 시동생은 그런 걸 생각지 않고 그냥 사업하자고 동업하자면서 나타난 사람을 그냥 믿었던 모양이었어요. 결과는 당연히 좋지 않았죠. 시동생이 동업자를 믿고 모든 것을 맡겼지만 동업자는 완전히 호구라도 잡은 것처럼 시동생에게 빚을 지우고선 달아나 버렸다고 하더군요. 그 결과 착실히 모아두었던 자본금을 모두 잃은 것은 당연하고 대출빚도 잔뜩 떠안았어요. 남편은 그 소식 들었을 때 정말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얼굴을 했죠. 남편은 시골의 다른 가족들보다 시동생과 훨씬 더 가깝고 서로 의지하는 사이이기도 했거든요. 저도 시골 다른 시댁 사람들보다 시동생이 훨씬 좋았기 때문에 당연히 안타까운 건 마찬가지였어요. 시동생은 남한테 피해 안 주려고 자기가 떠안은 채무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 결과 시동생의 집은 완전 날아가 버렸고 그걸 판 돈으로 채무를 갚았는데도 다 갚긴커녕 거의 90% 이상은 남은 채로 끝나버렸죠. 이젠 정말 일어날 힘이 없다라고 시동생이 남편에게 이야기한 모양이더군요. 이 상황에선 어떻게 해도 일어날 수 없고 일어난다고 해도 아마 방법이 없을 거다. 시동생은 그렇게 아주 아프고 힘들게 토로했다고 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모아놓은 자본금은 물론이고 자그마하게 있던 자기 집 한 채까지도 모두 날려버린 셈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기는 힘들다고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고생이 동서와 조카에게까지 미치니까 그런 부분들이 도련님을 아주 많이 힘들게 만들었던 것 같더군요. 혼자라면 고생은 혼자 하면 되지만 가족이 함께니 얼마나 그 고생이 더 생생하게 느껴졌겠어요. 그리고 시동생 부부는 말 그대로 길바닥에나 앉았어요. 솔직히 정말 무서웠어요. 한순간에 판단 잘못하면 빚지고 적골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게 너무 선명하게 와닿는 거였죠. 남편은 그런 시동생 가족을 더 이상 보지 못하고 저한테 말했어요. 여보, 정말 부탁이 있어. 어느 날 밤이었어요. 시동생 가족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는 말을 들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였죠. 뭔데 그렇게 진지하고 심각하게 말해? 나 무섭게. 저는 장난처럼 말했지만 남편은 심각했어요. 우리 딱 1년만 같이 살면 안 될까?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누구랑 1년을 같이 살아? 동생하고 재수씨하고 같이 살자는 거야. 딱 1년만. 제발. 이건 또 무슨 소리예요? 순간 저는 발끈하게 됐어요. 여태까지 정말 칼같이 시골 친척들과 거리를 지켰는데 이번에 무너지면 한 번, 두 번 계속 무너질 거라는 게 너무 보였거든요. 시동생이요. 물론 좋은 사람이었어요. 너무 좋은 사람이었죠. 우리 집 살 때 돈도 빌려줬고 믿고서 그냥 괜찮다고도 해줬어요. 그 은혜를 잊은 건 아니었죠. 당연해요. 저라고 해서 감정도 없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서 도련님 부부를 집으로 들이게 되면 시골의 다른 사람들도 죄다 저희 집으로 몰려들 거란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분명히 100이면 100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 여보, 딱 1년만. 무슨 소리예요? 1년 지나면 무슨 하늘에서 솟아날 구멍이라도 생겨요? 아니잖아. 그래도 동생한테 유예 기간을 줄 수 있어. 여보, 살 수 있게 용기도 줄 수 있어. 지금 너무 좌절해서 애가 절망에 젖어 있단 말이야. 좌절은 벗어나면 돼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주자는 거야. 1년이면 그렇게 긴 기간도 아니잖아. 저기 양심 좀 챙겨. 응? 여보, 당신 우리 집 지금 조그만 거 알죠? 거기에 성인 2사람을 같이 들여서 살자는 거야? 내가 밥하는 건 어떻고 내 노동력은 항상 당신한테 공짜야? 그런 거 아니야. 알잖아, 당신도. 내 동생이랑 재수씨 그렇게 비양심인 사람들 아니야. 분명 우리 집에 같이 살기 시작하면 집안일부터 모든 걸 다 해주려고 될 거야. 분명 그럴 거야.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도 말고 딱 1년만 같이 살자, 응? 남편은 정말 심각할 정도로 저한테 매달리면서 애원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한 번 정도는 재고의 여지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도 좀 생각해보고 고민을 한 후에 거절을 하든가 했어야 했는데, 저는 정말 시골 사람들이 저희 집에 와서 머무는 계기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끔찍했어요. 그래서 앞도 뒤도 보지 않고 그냥 딱 잘라 말했죠. 안 된다고요. 절대로 안 돼. 남편의 얼굴은 순식간에 일그러졌어요. 절 설득하기 어렵다는 걸, 동생을 데려올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그때 깨달은 것 같았어요. 저는 남편이 그런 얼굴하는 것도 그때는 꼴보기 싫더라고요. 평소 가족들에겐 그렇게 무심하고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사람이 왜 저렇게까지 자기 동생한테만 필사적일까? 절대 안 돼요. 도련님 부부 데려오면 내가 나가요. 절대 싫어. 왜 그렇게 싫다는 거야? 그냥 와서 있기만 하면. 그것 때문에 분명 당신 시골 가족들이 다 올라올 거니까. 찍어 먹어봐야 똥인지 된장인지 알아요? 절대 안 돼요. 저는 강경하게 노를 외쳤고 남편은 절망적인 얼굴이 됐어요. 남편은 심각한 표정으로 방 안에서 겉옷을 갖고 나와선 곧장 나가버렸어요. 저는 거실에 앉은 채 혼자 큰 소리로 투덜거렸죠. 웃기고 있어 정말. 누굴 호구로 알아? 물론 고마웠던 사람인 건 맞아. 하지만 그건 그냥 5천만 원 잠깐 빌려줬다가 가져간 거였잖아. 도련님은 아무런 피해도 안 입었지만 이번엔 이야기가 달라. 내가 분명하게 피해를 입는다고. 저는 누구에게랄지도 모르는 상태로 투덜거렸어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나름 불안했던 건지도 몰라요. 저 스스로 합리화하기 위해 애썼던 걸 보면요. 그리고 남편은 며칠간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전 너무 화가 났죠. 아니, 그렇게 엄숙한 사람이 자기 동생 일이라고 이렇게나 내 말을 안 듣는 건가? 지금부터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겠다. 그래야 앞으로 가정생활이 평탄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오자마자 화를 내려고 생각했는데 남편 얼굴이 너무 안 좋아서 차마 그러지 못했죠. 얼굴 왜 그래? 아니, 지금 재수 씨는 어디 있는지 아는데 동생이 없어졌어. 도련님이? 어디로 갔는지 행방을 모르겠네. 남편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저도 좀 걱정이 되기 시작하더군요. 하지만 그렇다고 길바닥에 나앉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 정도로 사람이 잘못될 거라면 애당초 살지를 못했겠죠. 무슨 소리야. 괜찮을 거야. 그냥 둬. 어차피 다시 연락 올 거야. 아니, 이상해. 아무래도. 뭐가 그렇게 이상한데? 재수 씨가
마지막으로 본 게 며칠 전 밤에 혼자 산책이라도 갔다 오겠다면서 나간 모습이었대. 그런데 뭔가 묘하게 평온했고 모든 것을 놔버린 모습 같았다고 했어. 그거야. 동서가 너무 지금 긴장해서 그런 거지. 당신까지 거기 휘둘리면 어떡해. 저는 날카롭게 말했어요. 남편의 불안정한 모습 때문에 저까지 전염될 것 같았거든요. 그냥 기다려. 어차피 지금 빚 잔뜩 있어서 그거 피해서 도망간 걸 수도 있어. 지금 동서는 그 빚에 직접적으로 이름이 엮인 건 아니잖아. 그치? 그건 그래. 그럼 그냥 본인만 도망간 걸 수도 있어. 동서야, 그냥 몸만 피하면 되니까. 남편은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그래, 그렇다고 생각해야지. 맞다니까. 그럼 재수 씨라도 우리 집에서 좀 머물게 하자. 그럼 동생이 우리 집으로 올 거 아니야. 남편이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꺼냈는데 전 이번엔 너무 화가 났어요. 지난번에 분명히 제 의사를 확고히 전했는데 또다시 이런 소리 한다는 게 너무 저에 대한 배려가 없다고 느꼈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내가 전에도 그랬잖아. 여보, 내 말 몰려들었어요? 안 돼요. 절대 안 돼. 하지만 재수 씨는 조용하고 편한 사람이라고. 아무튼 안 돼. 난 절대로 내 개인 공간 당신 친척하고 안 나눠요. 여보, 무슨 상황이어도 안 돼요. 지금 당장 목에 칼이 들어와서 죽을 지경이 돼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저는 흥분해서 남편에게 되는 대로 마구 퍼부었어요. 남편은 점차 얼굴색이 창백해지더니 나중엔 핏기가 싹 빠져버리더군요. 사실 남하고 생활 공간을 나눈다는 게 전 제일 싫었어요. 남편은 남편이라 괜찮은 거지 다른 제3자랑 같이 산다는 건 생각만 해도 징그러울 정도로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소리까지 지르면서 안 된다고 하고 바로 방으로 들어왔어요. 며칠 만에 돌아와서 기껏 한다는 소리가 저런 식으로 사람 속 뒤집는 소리였으니 제가 얼마나 속이 탔겠어요. 그런데 정말 속 타고 뒤집어질 만한 이야기는 나중에 들려왔어요. 며칠 후 집으로 전화가 왔고 제가 받았죠. 바로 도련님이 시신을 찾았다는 이야기였어요. 저는 순간 머릿속이 띵해지는 것 같더군요. 무슨 말씀이세요? 시신이요? 네, 남편분이 실종 신고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수색도 하고 찾아다녔는데 계속 안 보이다 어젯밤에 변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야산에서요. 그럼... 극단적 선택을 하신 것으로 추정됩니다. 타살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거든요. 부검을 해야 알겠지만. 경찰은 친절하지만 사무적으로 마치 사람이 죽은 것을 그냥 무슨 물건이 발견된 것처럼 말했어요. 저는 손을 떨면서 남편을 기다렸죠. 직장에 나간 남편은 그날 조퇴를 하고 돌아왔어요. 얼굴엔 핏기가 없을 뿐 아니라 무슨 미라처럼 영혼마저 없는 듯한 얼굴이었죠. 저는 남편의 손을 잡으려고 했어요. 속 많이 상하죠? 이를 어째... 놔. 남편은 제 손을 차갑게 뿌리쳤어요. 전에 없이 차가운 태도라 전 좀 놀랐어요. 여보... 잠깐, 좀 이따가 생각 좀 하고 올게. 남편은 바로 담배를 피러 나갔어요. 저는 뭔가 불안해져서 자리에 앉았죠. 남편이 절 원망할지도 몰랐어요. 시동생이 그때 저희 집에 왔으면 안 죽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랐고요. 하지만 그건 누가 봐도 사실이 아니잖아요. 전 그렇게 일이 간단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이미 빚은 너무 커져 있었고 시동생은 그걸 감당하기 힘들어했던 거였어요. 그 빚을 우리가 같이 나눠서 갚아줄 것도 아니고 그럼 결론은 그냥 정해져 있었던 거였죠. 저는 그래서 남편이 돌아왔을 때 조금 더 대담하게 손을 뻗어 남편을 옆자리에 앉혔어요. 남편도 뭔가 생각을 많이 하고 돌아온 것인지 눈이 조금 가라앉아 있더군요. 남편한테는 차가운 바람 냄새와 더불어 담배 냄새가 났어요. 알싸하고 독한 냄새였죠.
여보, 상심이 크겠지만 너무 깊게 생각은 하지 말아요. 남편은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 얼굴을 바라보지 않고 먼 곳만 바라보면서 묵묵히 앉아 있었죠. 그건 정말 우리가 어쩔 수 있었던 게 아니었어. 정말이야. 미친. 그 순간 갑자기 남편이 쌍욕을 뱉어댔어요. 더러운, 지 욕심 때문에 살 수 있던 사람 죽을 곳으로 밀어넣어놓고, 뭐? 저는 남편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걸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었어요. 너무 놀랐고 순간 너무 당황스럽더군요. 게다가 겁도 났고요. 여보, 네가 같이 안 살겠다고 해서 내 동생 죽은 거야. 알아? 그런 거 아닌 거 당신이 더 잘 알잖아요. 뭘 알아? 내가 뭘 아는데? 나도 내가 뭘 아는지 모르는데 당신은 뭔데 그걸 다 아는 척해? 남편은 싸늘하고 공격적인 태도로 말했어요. 남편이 그렇게 말하니까 제가 정말 할 말이 없었어요. 어쨌든 우리가 손도 써보지 못하고 시동생이 홀로 세상을 떠나버린 건 사실이긴 했고 제가 지금 뭐라고 하건 변명밖에 되지 않을 것 같더군요. 됐어요. 지금은 너무 감정이 격하니까 나중에 얘기해. 뭘 나중에 이야기해? 나중은 없어. 뭐라고? 우린 끝이야 이제. 알았어? 더 이상 미친 여자하고 같이 안 살아. 여보. 너무 당황스러워서 전 소리를 질렀어요. 아니, 이 일이 이렇게 번질 일인가요? 죽은 것도 빚진 것도 다른 가정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전혀 제 말에 귀 기울이는 눈치가 아니었어요. 도리어 남편은 쌍욕을 뱉으면서 마치 다른 사람처럼 절 밀치고 멀리 꺼지라고 욕을 했죠. 순간 너무 서러워서 눈물이 터졌어요. 여태까지 결혼하고 살면서 거의 눈물 보인 적이 없었거든요. 세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였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펄쩍 뛰면서 미안하다고 무조건 자기가 잘못했다면서 바닥을 기다시피 했었죠. 하지만 이번엔 전혀 달랐어요. 울어? 뭘 잘했다고 울어 지금? 여보. 내 동생 죽여놓고서 지금 잘했다고 우는 거야? 남편은 싸늘하게 웃었어요. 내가 알던 그 다정하고 온순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았죠. 이혼해. 하지만 여보, 이혼해. 안 그러면 내가 당신 죽일 것 같아. 남편은 정신 나간 것처럼 말했어요. 전 남편에게 살기를 느꼈고 두려움에 질려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정말 남편은 누구라도 손에 닿는 사람을 죽여버리고 싶은 기분에 휩싸인 것 같더군요. 그래서 저는 저도 모르게 겁에 질려서 얼른 남편과 이혼하겠다고 했어요. 그러고서 짐을 싸들고 친정으로 왔고 정말 너무 서러워서 펑펑 울었죠. 그 후 남편은 정말 이혼 절차를 진행했어요. 저는 설마 이 남자가 진짜 이혼을 하진 않을 거야, 정말 끝까지 가진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남편이 하자는 대로 했어요.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남편과 제 이혼의 절차는 이미 종료되어 있더군요. 제 남편이었던 남자, 전 남편은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 만난 자리에서 이전보다 훨씬 평온한 얼굴로 절 바라보았어요. 이게 맞았어. 애초에 우리는 안 맞았던 것 같아. 저는 그 자리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려 말을 하지 못했어요. 전 남편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절 달래주지도 않고 그냥 유령처럼 사라져버렸어요. 그 후로 남편은 재혼도 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다고 해요. 아예 시골로 돌아갔다고 하더군요. 시댁 옆에 살면서 그냥 동생 묘 가꾸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 역시도 혼자서 친정에 붙어 살곤 했죠. 설마 일이 이렇게 될 줄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정말 예기치 못한 일로 괜찮았던 제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 기분이라서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기분이 안 좋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우울한 이야기여서 죄송합니다.